북극에 대한 강대국들의 입장이 좀 다양한데 현재 러시아의 생명줄이고 중국 쇠빙선이 와서 얼음 깨고 뭐 탐사 활동하고 있고 미국은 북극은 어느 한 나라의 것이 아니야. 패권 경쟁이 점점 심해지고 우리가 어정쩡하게 이중 플레이 했다가는 둘 다한테 버림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안에서는 그럼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 세계 해운 항로에는 핵심적인 길목이 있습니다. 중요한 게 수에즈 운하, 파나마 운하, 말라카 해협 그 세 군데인데 수에즈 운하는 지정학적 문제, 즉 이스라엘 전쟁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이 계속 일어나서 배가 이제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배들이 수에즈 운하를 나와가지고 아라비아 반도랑 홍해를 지나서 인도양으로 가야 되는데 그 길에서 계속 공격을 받으니까 수에즈 운하를 아예 안 들어가고 아프리카 남단을 삥 돌아서 유럽에서 이제 아시아로 가는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기존에 뭐 예를 들어서 한 항로에 배가 12척 필요한 게 노선을 지키려면 15척, 16척 필요하니까 배가 당장 필요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운항 시간이 늘어지는 거죠. 그래서 수에즈 운하가 그런 문제가 생겼고 또 거의 같은 시기에 파나마 운하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파나마 운하라는 거는 북미와 남미를 잘록한 부분에 있는 운하인데 여기를 통과를 하는 물량들은 대부분 미국 동해안에서 태평양을 지나서 아시아로 가는 그런 물량들인데 파나마 운하는 다단계로 관문을 이용해서 배를 올렸다 내렸다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제 호수에 물이 필요한데 최근에 기후 위기 때문에 파나마 지역에 이제 가뭄이 심합니다. 그러니까 호수에 물이 부족하니까 배를 들어 올릴 만한 충분한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파나마 운하를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아주 큰 배가 갈 수 있었는데 지금 그런 큰 배가 못 가거나 예전에는 화물을 가득 채울 수 있었는데 지금 화물을 가득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파나마 운하를 못 가면 어떻게 되느냐? 아프리카를 돌아가지고 아시아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핵심적인 두 운하의 사용이 제한되다 보니까 해운업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삥 돌아가야 되니까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항로가 있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북극 항로는 유럽과 극동을 연결하는 시베리아 연안을 지나가는 항로 NSR이라고 합니다. 그건데 이 항로가 활성화되는 거는 단순히 그냥 해운 산업의 영향만 의미하는 게 아니고 지정학적으로 패권 경쟁상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러시아가 2022년에 러우 전쟁을 일으키고 나서 지금 이제 서방의 제재를 받고 유럽하고 심한 갈등을 겪고 있고 국제적으로 고립이 된 상황에서 러시아가 새롭게 이제 활로를 찾는 것이 중국하고의 전략적 제휴입니다. 그러면 이제 중국하고 전략적 제휴를 통해서 러시아는 중국에 원자재를 많이 팔고 싶은데 이 시베리아 철도만으로 혹은 중앙아시아 철도만으로는 턱없이 물류의 역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배를 띄워야 되는 거고. 근데 그 배라는 게 이제 미국 해군이 만약에 이게 눈을 부라리고 있는 일반 공해상이면 항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언제 배가 납포될지 모르는, 공격받을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미국 해군이 컨트롤하는 일반 항로가 아니고 러시아 연해를 대부분 지나가면서 중국과 직접 교역할 수 있는 해로 이것이 현재 북극 항로의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항로는 러시아 입장에서는 동아줄인 거고 러시아가 이제 전통적으로 유럽의 천연가스를 배관망을 통해 팔았는데 이 매출이 현재는 과거 대비 10분의 1 이하로 줄었습니다. 그럼 이제 러시아 돈을 어디서 어떻게 버느냐? 시베리아에서 LNG를 만들어서 이거를 중국에 팔고 외국 전 세계에 팔아야 되는데 이게 다 북극 항로를 의존합니다. 그러니까 북극 항로는 현재 러시아의 생명줄이고 중국 입장에서는 러시아의 에너지를 도입하는 또 중요한 교역로이기 때문에 유라시아 동맹, 유라시아 중러 동맹의 핵심적인 어떤 항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과거에 이제 한번 러시아와 연합해서 부산항을 이제 극동 시베리아 나오는 자원의 어떤 허브로 이용하자 뭐 이런 계획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 계획은 두 가지 전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시베리아에서 생산되는 가스를 한국까지 가져와서 한국에서 이것을 이제 LNG로 액화해서 세계 수출을 하거나 그다음에 한국이 사용하거나 혹은 뭐 배관을 더 연결해서 중국이나 일본까지 쓰자라는 러시아 가스 배관망의 종착지로서의 개념이 하나 있었고 두 번째는 이제 러시아 시베리아는 가스도 많고 기름도 많이 나옵니다. 전통적으로 태평양과 경제가 발전하는 이 아시아에 팔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물류 거점으로 부산항을 생각했던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게 잘 되면은 이제 컨테이너 물류도 생길 수 있으니까 생각했던 건데 현재는 그걸 추진하다가 여러 가지로 이제 잘 안 되니까 러시아가 북극해 가까운 데다가 LNG 공장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거기서 직접 LNG를 만들어서 자기가 직접 자기 배로 지금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러시아까지 가스를 보내가지고 뭐 세계로 수출한다는 개념은 없어졌고, 두 번째는 우리가 그걸 하고 싶어도 러시아가 현재는 한국을 비우호 국가로 분류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미국에 붙어 있고 서방 세계고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국가다. 우리의 적국은 아니지만 우리랑 친한 나라도 아니다. 그리고 지금 러시아는 어디랑 혈맹을 맺었느냐? 북한입니다. 북한하고는 정말로 혈맹을 맺어서 둘이 딱 붙어가지고 북한이 이제 북한군도 파병할 정도였죠. 근데 북한은 북한군을 러시아에 파병을 둘이 그렇게 친한데 우리하고 그런 국가적 프로젝트를 하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러시아가 우리랑 그걸 할 이유도 없고, 세 번째로는 미국도 용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북극항로의 하나의 기점으로서 그 북극항로라는 게 러시아 영해를 다 이용하는 거니까 이게 활성화되면 러시아는 좋은데 미국은 좋을 게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안보와 경제 모두를 결합시켜가지고 미국하고 더 가까이 가려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미국 군함이나 뭐 이런 마스가라는 것도 우리가 지금 거국적으로 추진을 하는데, 그 와중에 러시아하고 어떤 프로젝트를 한다. 미국이 용인할 가능성도 없고 러시아도 워낙 지금은 생각이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가능성이 없다. 그렇게 봅니다. 지도를 보면은 사실 미국은 이제 알래스카의 일부는 자기가 북극에 접해 있지만 사실 훨씬 많은 면적은 캐나다 북쪽입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미국하고 캐나다의 갈등이 있습니다. 뭐냐면 미국은 북극이 어느 한 나라의 영해가 아니고 누구나 쓸 수 있는 바다다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캐나다는 무슨 소리야? 이건 엄연히 우리 영해야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그 다음에 러시아도 북극은 많은 것이 우리 영해다라고 주장하고, 심지어 뭐 북극 바다 깊숙이 가서 이제 태양 재질에 굵기도 막 꽂고 그랬습니다, 러시아가. 근데 또 중국은 미국과 입장이 같습니다. 북극은 어느 한 나라의 것이 아니야. 누구나 다 다닐 수 있어. 즉 북극에 대한 강대국들의 입장이 좀 다양한데, 북극에 실질적으로 많이 접하지 않은, 중국은 아예 접하지 않았죠. 중국이나 미국은 영해 개념을 좀 부정하는 입장이고, 많은 해안선을 접하고 있는 캐나다나 러시아는 이제 영해를 주장하는 입장입니다. 현재는 그런 상황이고, 어쨌든 뭐 그건 주장이고, 현실은 어떻느냐? 뭐 그 북극 항로라는 것을 이제 운영하려면 이제 얼음이 녹긴 녹지만 그건 지금 여름에 녹는 거고요. 사실 1년의 절반 정도는 얼음이 이제 있어서 일반 배는 운항을 못 하고 쇄빙선이 계속 얼음을 깨줘야 됩니다. 근데 그 쇄빙선을 실제 운영하는 건 러시아만 운영하고 있고, 또 최근에 쇄빙선단을 강화해서 북극에서 탐사 활동을 많이 벌이는 건 중국입니다. 그럼 미국은 쇄빙선이 이제 한 척밖에 없고요. 캐나다는 쇄빙선이 제가 알기로 미국만큼도 없다. 우리가 이제 러시아에 판 거는 쇄빙 LNG선인데, 그 LNG선이 얼음에서 얼음바다도 갈 수 있다라는 거지 실제로 얼음을 깨는 게 주목적인 배는 아닙니다. 그리고 얼음을 실제 깨는 게 주 목적인 배는, 정말로 전문 쇄빙선은 러시아가 우리보다 훨씬 잘합니다. 잘하고 많이 만들고 있고, 또 핀란드가 세계적 기술을 갖고 있고요. 우리가 쇄빙선을 운영할 일 자체가 없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사실은 뭐 그쪽 기술이 발달한 나라는 아닙니다. 근데 하여튼 우리는 이제 러시아의 그 북극 LNG 프로젝트를 위해서 쇄빙 기능을 가진 아크7이라고 하는데, 아크7 LNG선을 많이 팔았습니다. 그건 맞는데 현재는 그것이 이제 골칫거리입니다. 북극 LNG 프로젝트가 하나가 아니고 이제 3개인데요. 첫 번째 프로젝트는 우리가 많이 팔았습니다. 두 번째 프로젝트를 하면서 러시아가 원했던 게, 그 선단의 일부는 한국에서 만들고 일부는 러시아에서 기술 이전을 해서 러시아에서 좀 건조할 수 있게 해달라 해서 우리가 이제 일부 한국에서 만들고 일부는 러시아에서 만들게끔 다 준비를 하다가 이제 이 러우 사태가 터지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국제 제재가 들어갔죠. 현재는 러시아는 국제 그 통화 시스템인 스위프트에도 탈퇴를 했기 때문에 러시아로 돈을 받을 방법도 없고요. 이제 소위 러시아가 주문을 했던 그 배들은 만들긴 만들었는데 어제 팔 수도 없고, 근데 우리는 팔고 싶지만 러시아는 눈을 이렇게 부라리고 그거 팔지 마, 전쟁 끝나면 가져갈 거야 이러고 있고, 계속 세워두자니 돈은 들어가고, 사실 좀 골칫거리입니다. 그래서 러시아한테 더 이상 뭔가 배를 판다는 거는 현재는 어려운 상황이고, 두 번째는 이제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죠. 미국은 어떻게든 러시아에 압박을 넣어서 돈줄을 끊어가지고 러우 전쟁을 종식시키고 자신의 패권을 이제 효과적으로 유지하는 게 미국의 목적인데, 러시아는 이제 계속해서 그 북극에서 나오는 에너지 자원을 팔아서 지금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든 이제 끊고 싶어요, 미국은. 그런 와중에 우리가 미국 군함도 하겠다 그러고 러시아한테 배도 팔겠다 그러면은 미국의 군함 산업이라는 건 굉장히 엄격합니다. 한마디로 확실한 우방이 아니면 아예 끼지도 못하게 하는 시장입니다. 우리가 어정쩡하게 이중 플레이 했다가는 둘 다한테 버림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시점에서 현실적으로 러시아 선박 시장은 잊어버리는 게, 머릿속에 지워버리는 게 맞고, 굳이 하고 싶다고 하면은 큰 조선소가 아니고 중형 혹은 작은 조선소들이 미국 군함 시장과 아무 상관없는 조선소들이 접근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캐나다라는 나라는 이제 좀 독특한데, 전 세계에서 해안선 길이가 제일 긴 나라가 캐나다입니다. 러시아보다 더 깁니다. 그만큼 땅이 거대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잠수함은 현재 딱 3척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오래된 중고를 도입했습니다. 캐나다는 전통적으로 외적의 위협이라는 걸 느끼지 않았던 나라고요. 국방력을 사실 어떻게 보면 미국에 많이 의존했던 나라입니다. 미국이 캐나다 쳐들어올 일은 없으니까 걱정 안 했죠. 근데 최근에 특히 올해 캐나다 국민들이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거의 사실은 이웃 사촌간에 잘 살 것 같았던 미국이 태도를 바꿔가지고 내 남이야 이러고 있으니까요. 이런 와중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캐나다의 북쪽 영해는 전혀 캐나다가 방어를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 쇄빙선이 와서 얼음 깨고 뭐 탐사 활동하고 있고, 러시아 핵잠수함들이 뭐 제집 드나들도 막 드나들고 있고, 미국 핵잠수함도 왔다 갔다 합니다. 미국은 대다가 이제 그냥 그건 네 영해 아니야, 그거 그냥 우리 공동의 바다야,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소갈이 하고 있죠. 캐나다는 뭐 당연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영해야 하는데, 지도를 보면은 이 북극해 바다가 캐나다 영서 깊숙이 내려옵니다. 깊숙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 영해를 방어를 못하면 사실 캐나다의 안보는 심각하게 위협받습니다. 그래서 방어를 위해서 이제 잠수함을 도입해야겠다. 근데 잠수함 전단이라는 게 기본 3교대로 운영을 합니다. 한 대는 작전, 한 대는 대기, 한 대는 수리, 보통 이런 식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다가 3면이니까 기본 무조건 9대가 있어야 되는 거고, 예비 전력까지 해서 이제 기본이 12대가 필요한 겁니다. 12대가 많은 게 아닙니다. 12대가 필요한 거고, 그 12대를 도입해서 캐나다가 하려는 거는 적어도 캐나다 바다는 우리 힘으로 지키겠다. 그러면 이제 북극해에서 잠수함이 이제 운항을 하는 상황을 생각해 보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잠수함은 이제 추진 동력이 있어야 물속에서 왔다 갔다 하고 안에 선원들한테 이제 필요한 산소를 공급하고 에너지 공급합니다. 그럼 잠수함은 어떻게 동력을 확보하느냐? 디젤 잠수함이라는 거는 산소를 공기 중에서 흡입을 해서 엔진을 돌리니까 스노클을 이제 이렇게 물 위에 뽑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 이제 배터리를 가지고 가동하는데, 배터리는 구형은 배터리를 3일 버틸 수 있고요, 물속에서. 신형도 길어야 뭐 3주 정도입니다. 북극해라는 건 이제 바다고, 겨울에는 이제 굉장히 넓은 면적이 얼음을 덮여 있는 바다입니다. 그 밑으로 이제 잠수함이 항해를 하다가 어떤 일이 생겨가지고 배터리가 떨어져서 엔진을 돌려야 되는데 스노클이 올라갈 수 없을 만큼 얼음이 두텁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잠수함은 거기서 죽습니다. 동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북극해에서는 기본적으로 일반 디젤 잠수함은 겁나서 못 갑니다. 못 가고, 물속에서 무한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이제 원자력 잠수함은 뭐 물속에서 사람이 겉을 수만 있으면요, 몇 달이고 작전을 할 수가 있으니까 돌아다닐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작전을 하다 보면 어떤 상황에서 부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가끔 영화나 다큐멘터리 보면은 이제 얼음을 부수고 잠수함이 올라오는 사진이 있는데, 그걸 부수려면 잠수함이 좀 커야 됩니다. 그 최소 크기가 적어도 3, 4천 톤은 돼야 되고요, 잠수함. 그거 작으면 잠수함이 얼음을 못 깹니다. 잠수함이 망가져요, 오히려 얼음 때문에. 그래서 너무 작은 잠수함은 안 됩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북극해에서 작전을 할 수 있는 잠수함은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써야 됩니다. 어느 정도 크기가 있는. 그게 이제 그런 필연적인 사정인데, 캐나다는 이제 그만한 예산은 현재는 없고, 그 다음에 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어떤 중요 기술은 미국이 갖고 있는, 서방 국가에서 미국이 갖고 있는데, 미국이 지금 캐나다하고 북극해를 가지고 아웅다웅하고 있는데 그 기술을 줄 리가 없겠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어느 정도 이제 규모가 있는 그런 첨단 디젤 잠수함, 디젤이긴 하지만 물속에서 3주 정도 작전을 할 수 있는 잠수함, 디젤 중대형 잠수함을 도입하자 해서 이제 우리가 좀 유리한 상황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빌려서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바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제 법적 제약이 있습니다. 국내 법으로는 우리는 모든 원자력 기술을 한미 원자력 협정이라는 걸 통해서 미국의 승인 하에 평화적 목적으로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자력은 국제적인 법 체계도 중요한데, 일단 NPT라는 조약 체계가 있습니다. 이것이 핵무기 비확산 조약인데, 기존에 이미 핵 무기를 갖고 있다고 승인된 소수의 국가를 제외하고는 이 원자력을 그 무기 용도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핵 탄두를 가지려는 건 아니지만 원자력 추진 잠수함도 무기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원자력의 평화적인 사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NPT 체계에서 이걸 어떻게 조화시킬 거냐 이슈가 있고요. 그다음에 IAEA라고 하는 국제 원자력 기구가 이제 늘상 사찰을 하고 감시를 하는데 거기하고도 이제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형식은 어떻게 되느냐? 미국이 어떤 특별한 케이스를 만들어서 자신들의 무기급 원자력 기술을 우리한테 이제 공유하는 형태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은 연료를 주세요지만 이면은 훨씬 복잡한 거고요. 세 번째는 미국은 중요한 군사 기술의 해외 수출은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이 승인했다고 해서 그럼 바로 그 기술이 차각차각 우리한테 올 수 있느냐? 아닙니다. 미 의회가 승인을 해야 되고요. 그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어떤 식으로 무슨 절차를 통해서 이것이 공연지, 뭐 대연지, 이전인지, 수출인지 단어가 다 이 디테일의 의미가 틀리기 때문에 다 따져서 정해야 됩니다. 그럼 이 모든 걸 다 해결했다고 치겠습니다. 한미 원자력 협정도 개정하고 NPT나 IAEA 동의도 받고 미 의회 동의도 받았다. 그러면은 남은 핵심적인 문제는 우리가 확보할 연료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이 잠수함에 들어가는 이 핵연료는 그 농축도, 우라늄 235의 농축도가 높습니다. 이 평화적 이용에서는 통상 5%짜리를 쓰고요. 우리 원자력 발전소. 그다음에 SMR은 이제 20%까지 높인 걸 씁니다. 한미 원자력 협정에서는 20%까지의 농축은 미국이 허용하면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근데 원자력 잠수함은 미국이 운영하는 원자력 잠수함은 전부 다 농축도가 90% 이상입니다. 왜냐? 한번 장입을 하고 나서 3, 40년 동안 한번 넣은 걸 가지고 끝까지 쓸 수 있게, 그러니까 뜯어가지고 뽑아내는 일이 없게끔 하려고 그렇게 한 거기 때문에 그 연료가 이제 특이한데 그 고농축 우라늄 핵추진 연료는 무기급이고 핵탄두와 같은 농축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 그대로 미국이 준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없고 딱 한 번 1958년에 영국한테 준 게 있었는데 그건 워낙 옛날이고 뭐 스푸트니크 쇼크 같은 좀 특수한 냉전 상황이었던 거고 그 이후에 프랑스가 달라고 하니까 안 된다 그랬고 호주한테도 그걸 오커스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공급해주지만 어떻게 공급해주느냐 그걸 블랙박스로 아예 그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추진 체계를 다 통으로 만들어 가지고 밀봉한 다음에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렇게 받을 거냐 그건 아직 모릅니다. 그리고 미국 입장은 내가 그렇게 줄 거면 그냥 나머지는 미국에 지어라 이 입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또 그런 발언을 했죠. 그러니까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미국이 승인했다고 대통령이 밝혔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밝혔으나 의회 승인이 난 것은 아니다. 국제기구가 승인한 것도 아니다. 그 다음에 몇 퍼센트 농축도의 연료를 허용할지도 아직 모른다. 그 농축을 우리 땅에서 우리가 할지 미국 땅에서 할지 그것도 모른다. 그래서 뭐 이제 실무자 간에 얘기하다 보면 막 얘기가 나옵니다. 미국도 사실 그 연료를 농축 안 한 지가 지금 오래됐습니다. 그럼 이제 궁금하실 수 있어요. 그 연료를 그 미국은 도대체 어디서 갖고 옵니까? 놀랍게도 70년대, 80년대에 미국이 핵탄두를 엄청나게 많이 만들었다가 이대로 가면은 소련하고 핵전쟁 나면 다 죽는다 해서 스타트 프로그램이라는 걸 해가지고 이제 계속 핵탄두 양을 줄였죠. 그래서 그 핵탄두 양을 줄인다는 게 뭐냐? 미사일에서 탄두를 꺼내가지고 다른 창고에 보관합니다. 그러니까 핵탄두에 썼던 그 고농축 핵연료는 지금 미국이 여러 군데 많이 있거든요. 그걸 뽑아 쓰고 있습니다, 지금. 그걸 뽑아서 핵잠수함이나 핵추진 항공모함에 넣는 겁니다. 그럼 그대로 그냥 연료가 됩니다. 조금만 가공을 하면. 그러니까 미국은 농축 안 한 지가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그런 제안을 하는 게 한국에 투자를 해서 미국의 농축시설을 지읍시다. 이런 말도 미국에서 나오고 우리는 그냥 우리나라에 지읍시다. 미국이 허용해 주세요. 뭐 원하면 감시하세요. 근데 우리가 합시다. 우리 재처리하고 싶어요. 이런 거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한미 간에 서로 합의하고 풀어가야 될 게 산더미 같이 많다. 이 이슈에 있어서는. 그래서 그런 것들 풀어야 되고 정리해야 되고 저는 그게 한 2년 이상 걸릴 거라 봅니다.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이 하나하나가 예민하고 특히 핵탄두 제조 가능한 무기급을 미국이 허용했다라고 딱 점 찍는 순간 누가 가만히 안 있을 거냐? 일본, 중국이 가만히 안 있습니다. 일본도 우리도 하고 싶어 이럴 것이고요. 중국은 왜 그런 위험한 걸 이 동아시아에서 허용하느냐 하고 강하게 나올 거니까 보통 일이 아닌 거고 뭐 그게 다 해결됐다 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장 최근에는 대통령께서 밝히신 거는 한국에 농축을 하고 싶다. 농축도가 20%든 90%든 그건 협의해서 해결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죠. 뭐 해결됐다 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되느냐? 국내 농축 공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건 우리가 해본 일이 아니라서 이것도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첫 번째는 그럼 어디서 할 거냐, 어느 지자체가 허용할 거냐. 이거 보통 일이 아니죠. 농축은 이꼬르 제철이 공장하고 한 세트입니다. 농축 공장과 제철이 공장은 뭐 공정이 본질적으로 비슷한 거기 때문에 한 세트인데, 그걸 어디다가 지을 거냐, 그 지자체가 허용할 거냐, 이런 것도 다 해결해야 되고 기술도 축적해야 되니까, 저는 정리하면은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내일 이 모든 복잡한 논의가 다 정리되더라도 10년 후에 나온다 생각합니다. 근데 무기를 도입한다는 일 자체가 10년은 짧게 걸리는 겁니다. 우리가 F-15 도입할 때도 10년 시간 걸렸고, F-35도 그렇게 시간 걸렸고요. 지금 KDDX라는 차세대 구축함도 사업자 선정만 지금 4년째 시간 걸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기 쪽은 조금만 들어가 보면 뭐 10년이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이거 하는 분들은 10년 후에 원자력 추진 잠수함 갖는 거 아주 공격적인 목표인데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다. 조선은 결국은 사람의 손으로 마무리를 해야 되는 공정이 많고, 설계와 자재를 아무리 잘 준비해도 현장의 불확실성이 항상 발생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의존도를 낮추기가 상당히 어렵고, 많은 부분이 암묵지이기 때문에 설령 외국에 그거를 우리가 전수를 하고 싶어도 가르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많은 경우 그 외국 근로자가 한국에 와서 현장에서 같이 부대 끼면서 3년에서 5년을 해야 이게 이런 거구나 라고 해서 그 사람이 이제 자기 사람들 또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자동차나 전자공장을 미국에 이식하는 것도 쉽지가 않다, 오랜 시간이 걸리고 시행착오 겪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조선도 저는 이제 마찬가지일 거고 더 어려울 거다 보고 있고, 자동차하고 전자보다 좀 더 하나의 또 다른 챌린지가 있는 거는, 자동차나 전자는 미국에 이제 공급망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있거나 이렇게 컨테이너 물류로 갖고 오면은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할 수가 있는데, 조선은 컨테이너로 그 기자재를 갖고 올 수가 없고, 갖고 오면 돈이 너무 많이 들고, 그 다음에 공급망이 미국에 현재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급망도 만들어야 되고 물류비를 아껴야 되면서 미국의 근로자를 교육을 시키고 우리 시스템 이식해야 되니까 상당히 이제 도전적인 과제가 된다. 배를 이제 우리가 거기 직접 우리가 다 만들어서 팔기도 어렵고, 우리가 가서 이제 한국 같은 생산성을 그대로 내기도 어렵지만 중간 지점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연한 건데 설계를 팔 수도 있고요. 설계 도면 패키지라고 합니다. 팔 수도 있고, 배를 만들기 위한 자재 세트를 팔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배를 만들기 위해서는 설계도 하고 자재가 한 묶음입니다. 생산 설계를 보면은 무슨 자재를 어떤 순서대로 만들어라는 게 이제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도면만 팔면은 바로 거기서 추가로 문의하는 게, 이 자재 세트도 좀 공급해 주세요. 어떻게? 도면대로 묶어가지고 달라는 겁니다. 볼트 너트까지 다. 그래서 우리가 꽤 많이 팔았습니다. 미국의 특정 조선소에 과거에 팔았고 상당히 괜찮은 비즈니스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우리가 도면하고 자재를 주고 미국 현지 조선소 배를 만들다 보면 어떤 부분에서 막힙니다. 도면으로 안 나오고 해보면 뭔가 막히는. 그럼 그 지점에 가서 이제 해결사 혹은 고기량자가 가서 현장 문제를 풀고 마무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게 또 이제 괜찮은 비즈니스입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그런 걸 이제 그냥 통으로 묶어가지고 조인트 벤처 하자라 하는 겁니다. 한국하고 조인트 벤처 해서 미국 공장에 미국 조선소가 현재 운용하는 인력인데 한국에서 훈련도 시켜주세요. 도면도 주세요. 자재도 주세요. 원포인트로 문제 풀어주세요. 이렇게 하고 배값에 20% 30%든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 비즈니스가 어떤 의미에서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비즈니스로 집중하는 회사가 있는 거고, 그거 아니다. 그거는 결국은 실적이 남지 않고 사업을 크게 하려면은 직접 조선소를 인수해서 직접 지어야 된다라는 철학의 차이니까, 저는 다 맞다. 다 해볼 만하다 생각합니다. 저는 10년 후를 생각하면 우리나라 이 땅에서 현재 짓는 배의 어떤 볼륨이나 척수를 유지한다는 걸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보다 이 문제를 먼저 겪었던 유럽이 있고 일본이 있는데, 그들이 이제 어떻게 변신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럽 조선업은 이제 엄청나게 축소됐죠. 그래서 말매의 눈물이라 그래서 스웨덴의 거대 조선소가 크레인을 이제 우리나라에 팔면서 도시가 이제 시민들이 다 나와서 전송하면서 눈물을 흘렸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도시는 말매입니다. 스웨덴의 제2의 도시인데, 제가 재작년에 가니까 도시가 아주 활기차고요. 조선소 자리를 공장을 이제 차례차례 허물면서 이제 첨단 그 지식 어떤 허브,
대학교랑 연합해서 이런 걸 만들면서 이제 도시 전체가 첨단 기술 중심 도시가 되어 갔습니다. 유럽의 조선업은 조선업의 어떤 배의 척수와 이 볼륨은 대폭 줄었지만 기자재는 꽉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기자재 종류 중에 유럽 메이커의 어떤 점유율이 많은 경우에 50% 이상이고요. 원천 기술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령 라이센스로 외국이 생산해도 이제 선박 엔진 같은 경우에 이 배 엔진의 라이센스는 다 유럽이 갖고 있고요. 우리나라 엔진 회사는 그 라이센스를 갖고 와서 면허 생산하는 겁니다. 그게 뭘 의미하느냐? 부품은 누가 파느냐? 원천은 유럽이 파는 겁니다. 부품은. 근데 엔진보다 엔진의 전체 수명에서 부품이 더 비쌉니다. 그게 더 돈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유럽의 많은 기자재 메이커가 유럽 전체 기자재 메이커의 연간 매출도 한 170조 정도 되고요. 이 전체 작은 돈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조선업 전체 돈만큼 더 큰 규모고요. 매출도 많고 영업이익률이 더 좋습니다. 우리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일본이랑 중국이 어렵게 넘는데, 제주는 넘는데, 돈은 이제 왕서방이 아닌 유럽의 기자재 업체가 다 챙기는 형국이죠. 그래서 기자재 업체 쪽을 더 우리가 강화해야 됩니다. 그럼 왜 이제 그거를 못하고 있느냐? 결국은 배라는 거는 배를 짓는데 자기 돈을 태우는 그 사람들이 사양을 결정합니다. 그 사람들이 이 배를 이제 자기가 직접 운항할 수도 있고 배를 빌려줄 수도 있는데 배를 빌려줄 때는 이제 빌려 쓰는 사람의 의견을 받아서 결정합니다. 중요한 거는 배의 소유권을 갖느냐 안 갖느냐 이게 중요한데 이걸 이제 선주업이라고 합니다. 배 주인. 전 세계에서 이 선주업이 제일 발달한 나라가 그리스입니다. 네. 그 다음 발달한 나라가 덴마크입니다. 독일, 이런 나라 발달돼 있고, 일본은 이제 해운업과 선주업이 결합돼 있고, 중국도 최근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로 선주업이 급속도로 발달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선주업도 발달을 안 했고, 해운업도 상대적으로 발달 안 하니까 기자재를 넣을 공간이 없습니다. 틈이 없어요. 우리나라 회사들이 우리나라 기자재를 만들어서 실적을 쌓아야 될 거 아닙니까? 많은 배에 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은 선주업을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보면은 이제 국민연금 같은 데가 이제 누적된 돈이 이제 몇 천조가 돼서 그 돈을 이제 미국 주식시장이든 채권시장이든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런 돈을 잘 활용해서 선주업을 키워야 됩니다. 그게 유럽 조선업이 했던 과거의 길입니다. 자신들의 자본을 가지고 선주업을 활성화시키고 그걸 위해서 이제 세제 혜택을 많이 줬었죠. 그걸 가지고 자기 기자재 시장을 지키는 겁니다. 기자재가 무서운 게 한번 납품하면은 부품 바꿀 수가 없습니다. 엔진 메이커가 A 회사 엔진인데 갑자기 바꿀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기자재업을 우리가 키워야 되고 그걸 키우려면은 선주업을 해야 된다. 이거 말씀드리고 싶고 또 다른 길은 글로벌 네트워크입니다. 이제 글로벌 네트워크 하기가 저는 지금 좋은 상황이라고 보는데 왜냐? 우리 조선소에 외국인 노동자가 많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즉 지금 미국이 자신들 인력을 트레이닝 시켜달라고 우리한테 요청하고 있는데 동남아나 이 많은 나라들의 인력을 우리가 지금 트레이닝 시켜주고 있죠. 어떤 의미에서는 수천 명이 들어와서 조선소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 많은 인력들이 사실은 그 나라에서는 고급 인력들입니다. 대졸자들이고요. 근데 그 나라보다 우리가 이제 임금이 훨씬 비싸니까 와서 일을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을 잘 키우고 네트워크를 만든 다음에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배를 잘 만들 수도 있지만 그 사람들을 잘 그 나라에서 그 사람들을 자산으로 해가지고 조선소를 잘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네트워크를 하면은 가장 어려운 게 현지의 인력을 양성하는 게 제일 어렵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많은 나라의 인력이 우리나라에 그냥 와서 조선소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 이 상황이 이제 몇 년 지나면은 그 인력들은 이제 고향에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나라에 다시 우리가 역으로 가가지고 조선소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네트워크를 본격적으로 할 만한 중요한 어떤 현재 상황이다. 그런 길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글로벌 네트워크를 하고 기자재를 하면서 대한민국 안에서는 그럼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 이제 볼륨은 줄어들지만 AI나 디지털화를 통해서 고부가가치 플러스 어려운 배를 더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군수산업, 군함, 이게 대표적으로 어려운 배니까 이 분야의 수요는 앞으로도 더 견조할 것입니다. 패권 경쟁이 점점 심해지고 이제 지난 한 3, 40년간 냉전이 끝나고 굉장히 평화로운 시대였지만 이건 인류 역사에서 보면은 굉장히 예외적인 시기입니다. 인류 역사에서는 계속 다툼과 분쟁이 많았고 그런 의미에서 방위산업에 대한 시장이 유망해 보이고 두 번째는 배 자체가 디지털 기술과 인공지능 기술이 융합되면 배가 바뀔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전 세계 모든 해운업계 가장 큰 고민은 선원 구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근데 인공지능을 통해서 무인 자율 운항선 같은 것들이 활성화될 수 있고, 그럼 배가 사람이 타느냐 안 타느냐에 따라서 배의 설계는 근본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완전히 설계가 바뀌면 기술이 앞선 나라가 더 조선업의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AI 기술이라는 것을 단순히 생산성을 높인다는 측면 보지 말고 배를 운항하는 회사 입장에서 배가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다. 배가 근본적으로 바뀌면 설계가 다 바뀌어야 되고, 설계가 다 바뀌면 새롭게 그러한 설계를 정의하고 배를 만들 수 있는, 우리가 해볼 수 있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더 추구해 볼 만하다 생각합니다.